강사이십니다. 우리 황준하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를 명강사로 소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우리 형제님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아, 어느 날 진해하고 개미하고 길을 가다가 만났답니다. 그런데 개미가 진해에 발이 많으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답니다. 야, 진해야, 진해야. 너는 다리가 많은데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그 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제일 먼저 내딛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진해는 지금껏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학교는 질문이다. 어찌 보면 오늘 3주차까지 오는 시간 동안에 우리 형제님들에게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때로는 나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해오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또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좋은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에 대한 좋은 해답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 또 풍성하게 또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위해서 화면을 좀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 사명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간단히 저희 가족을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예, 저희 아들이 이제 95년생이고요. 저희 딸이 96년생입니다. 요즘에 만 나이 막 있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수로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지금도 여전히 아내와 갈등이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또 때로는 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꿔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그나마 아버지 역할을 조금이나마 더 잘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깊은 감사가 있고요.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저와 같이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 좋은 아버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오늘 드리면서 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질문입니다. 성공. 어떤 상태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는 돈이 많아지거나 또 출세를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제 아버지 학교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공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성공은 무엇보다도 존경받는 남편 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물론 지원하신 분들의 성공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기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남들은 부러워할 수 있지만 진짜 성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뭐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회사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여줄 수 있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그냥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누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태어나서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난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어요. 만약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그 어떤 성공도 진정한 성공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성공의 기준은 가정에 있고, 우리 아내와 자들과 좋은 관계 안에 지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저는 그것이 동일하게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동일하게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길이 있는데요. 남자로 태어나서 우리가 남성이 되고, 이 남성이라는 남성다움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한 아내를 얻어 결혼해서 남편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지원하신 모든 분들은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전에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좋은 남편이 되어야 그것이 우선인 것이죠. 좋은 남편이 되지 않고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공주에 계시긴 했는데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항상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았지만 뭐 경제적 어려운 문제는 뭐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다 계셨어요. 그러나 다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불안했어요. 두 분이 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냥 두 분이 다투는 것, 그 소리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불안했고, 또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것은 부모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늘 자신감도 낮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이야기하려면 저희 아버님을 꼽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그 불화의 관계 속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이제 어렸을 때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갖고 살았습니다. 자신감도 결여되고 자존감도 낮고 가치감도 적고 뭐 그러한 어떤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어떠한 논문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 논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다.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안정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이다. 이런 연구 결과의 논문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좀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약하고, 좀 안정감이 약한 이유가 뭐냐? 부모님의 그 어렸을 때 그 불화가 저에게 준 영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또, 저는 또 이제 신앙인이니까요. 또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제가 보면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매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뭐 나이가 많이 지금 이제 20대 후반에 나이가 되었는데 저희 아들에게 세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돼요. 안정감이 있고요. 자신감이 있고 가치감이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뭐 자신감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아내와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좋은 곳을 물려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좋은 남편이 되어서 부부와 결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좋은 아버지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의 주제는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명인데요. 사명이 뭘까요? 예. 사명을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맡겨진 임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아버지들에게 준 가장 귀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 사명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앞서도 제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아내를 지금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뭐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에게 남편이란 집에 두고 오면, 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심덩어리고,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고,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다. 뭐 이렇게 아내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남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가 아니라 늘 보고 싶고,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가 아니라 그건 즐겁고,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가 아니라 행복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남편으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아내를 잘 사랑하면 아내로부터 받는 어떤 그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아, 우리가 남편의 사명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암, 존경, 책임감. 이런 요소가 충족될 때 비로소 사랑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수없이 생각하고 말하지만 이 네 가지 요소가 결여가 되면 상대방은 그 상대방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거나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네 가지를 예, 에릭 프롬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관심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내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자들은요, 가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내가 아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면 아내를 관심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런 사진입니다. 예,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첩을 거의 다 써가네. 이 아내가요,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남편이 지금 수첩을 다 썼구나. 그래서 수첩을 사다가 남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남편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수첩이 필요했는데, 이 수첩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남편이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때 감동을 이제 사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도리가 너무 예쁘다. 아까 나갔다가 목도리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목도리 되게 싸네. 세 번이나 아내가 필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예,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목도리가 필요하구나. 목도리를 선물로 사다가 아내에게 딱 주었으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오늘 마지막 장면이 뭐죠? 뭘 사왔습니까? 남편이 향수를 사왔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갖다 주었는데 아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향수가 아니라 목도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관심의 영역이다. 그리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관심, 사랑이다. 두 번째로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미국의 상황이긴 한데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5가지의 어떤 특별한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 주 언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참 멋져.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아내는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제가 설거지를 해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렇게 제 아내의 청소를 도와준다든가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 아내는 경험합니다. 저의 언어와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다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언어인데 그중에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렇대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답니다. 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언어인데 만약 아내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 그래도 내가 선물 사다 주면 사랑해서 선물 사다 줬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주 언어가 채워져야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에 한정이 있고요. 인정하는 말은 말 그대로 당신 잘하고 있고 당신 멋지고 훌륭해. 함께하는 시간은요. 그 어떤 것과 같이 함께하는데 그냥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대화도 나누고 말이죠. 친밀한 관계 안에는 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선물, 봉사, 스킨십은요. 손을 잡아준다든가 등을 두드려준다든가 허거해준다든가 다 필요 없다. 나는 당신 봉사 안 해줘도 돼. 선물 안 줘도 돼. 그러나 나는 당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어. 이것이 언어예요. 우리는 우리 언어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알고 그 언어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은 상대방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어떻게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언어를 채워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존경인데요. 저는 이 존경을 존중으로 좀 해석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요. 내 배우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것이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남편만 아내가 존경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아내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존경이고 그 존중과 존경을 통해 아내는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어떤 훈련을 받을 때 또 그분도 이제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대요. 아프리카에는 이 결혼하는 이 풍습이 다양한데 한 종족에는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그 장인에게 지참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이제 아내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을에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지 못하고 좀 이제 좀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소 10마리를 가지고 와서 지참금으로 주면서 딸을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뭐 눈에 콩깍지에 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 마을에는 보통 소 1마리, 2마리를 가져와 청혼했는데 이 사람은 10마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아내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를 소 10마리의 분량으로, 물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가치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저 여자는 소 2마리 처녀인데 나는 소 10마리 처녀다. 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비참금 얼마 가지고 왔니? 나 소 2마리, 소 3마리. 그래? 난 소 10마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이 나를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존중하는구나. 존경하는구나. 이 사랑이죠. 자, 네 번째 이제 방식이 있는데요. 책임감입니다. 헌신. 누가 먼저 사랑하는가,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은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은요, 하게 돼 있어요.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뭐 거의 부부 싸움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뭐, 우리 스태프들도 괜찮아요? 나는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어디 드셨나요? 없으시죠? 예. 그런데 싸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는 당신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다려요.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 거야. 서로 그럽니다. 서로.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오래 가죠. 자, 죄송하지만 우리 참석하신 분들 스태프들 괜찮습니다. 나는 아내하고 싸우고 한 달 동안이라도 말을 안 해본 적이 있다. 한 달은 없으시네요. 제가 너무, 네, 한 분, 이렇게 좀 드리다가 내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자, 저는 여기 책임감을 헌신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고, 아내가 더 많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과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요. 전 그것이 책임감과 헌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으면, 그래도 나중에 아내가 알거든요. 야, 내가 더 잘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남편을 존경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감자하고 토마토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감자가 아무래도 이제 남성으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자매가 우리 너무 달라. 헤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감자 청년이 기다려봐. 토마토 자매가 기다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왔더니만 감자 청년이 갑자기 변해서 왔는데 옷이 변한 게 아니라 삶이 변해서 왔습니다. 뭘로요? 이 감자 스틱이 돼서 온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충분히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토마토는 케찹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그림을 보게 되면 너무 달라요. 둘이는 안 맞아요. 뭐 남자 여자의 차이도 있지만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좀 짐작하시겠지만 얼마나 잘 맞습니까? 저는 이것이 헌신이라고 봅니다. 남자는 부부의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뜨거운 기름에 내던지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매는 그 그라인더, 이 믹서기에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짐으로 이렇게 갈려져서 케찹이 되는 그런 헌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남편의 사명이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권 있는 사랑, 표현하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 성장, 성숙시키는 사랑, 이 네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권 있는 사랑, 남편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내 편이 되어줄 때 권위가 생겨납니다. 남편은요, 남편의 이름 속에 권위가 있습니다. 지아비 부자 아시죠? 하늘천자에다가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냥 남편으로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때입니다. 아내 편이 되어줄 때이죠. 아, 아내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친구하고 싸우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막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그 친구가 말이야. 남편이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 아내가 더 잘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볼 땐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구 편인 겁니다. 남의 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글쎄 말이야.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당신 얼마나 화났어? 나쁜 여자네. 막 이렇게 아내 편을 들어주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남편이구나. 거기에 권위가 세워지고요. 그 권위가 세워질 때 진정한 남편의 권위 있는 사랑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하는 사랑은요. 뭐 말을
사랑합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선물하거나 봉사, 아까 5가지 언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킨십을 하거나 표현되어져야 사랑입니다. 마음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오셔서 물어봤어요. 자매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는데, 아니 진행자님,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됐지 뭘 또 그 얘기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랑은 계속 말해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요, 기억력이 없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그때 들었을 때는 내가 인지하고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요, 계속 말해줘야만 인지할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왜 사랑을 계속 표현해야 되는지, 말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을 통해서 사랑은요, 계속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만 그 표현하는 사랑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된대요. 세 번째는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통보, 의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 차 요번에 그랜저 샀어? 뭘로 샀어? 이게 통보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볼 때 나 무시해? 나 무시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거죠. 여보,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될 텐데 이번에는 이러저러 하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도 한번 그랜저 한번 타보자. 뭘 타보자. 그리고 이번에 SUV를 한번 사보자. 당신 생각 어때? 그럼 아내가 뭐 여러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어떤 일을 통보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과 통보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통보는요, 무시했다 생각합니다. 의논했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한다는 것은요, 예, 이와 같이 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숙시키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답니다. 이것은 뭐 심리학적인 욕구이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꿈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 결혼하기 전에 원했던 꿈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요, 이 아내들이요, 공부를 못했던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만학도 공부하셔도 길을 열어준 형제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들 꿈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육아하면서 그 꿈이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아내가 뭐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고, 재정을 도와주고, 그래서 아내가 뭔가 성장을 도와줄 때 아내들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장 성숙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4가지의 사랑의 요소를 통해 다시 한번 4가지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랑, 먼저, 배려, 성장시키는 사랑. 다시 한번 남편의 사명을 기억해 주시고요. 결론은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습니다. 자녀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가치감, 안정감, 자존감, 자신감은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 출발점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줄 때 자녀는 자동적으로 그 친밀한 부모의 관계 안에서 자신감, 안정감, 가치감,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명선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좀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성어는 다 있지만 같이 한번 그냥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당신이 사랑받고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좀 오글거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남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실 나를 믿고 결혼한 내 아내를 뭐 지금껏 뭐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사명, 선언문. 한번 보시면서 그래 맞아. 내가 내 아내 사랑해야지. 그것이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인데요. 만약 아내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하나와 아내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요?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당하시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거나 친밀한 관계 안에 있겠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을 다 나누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중에서 우리 조장님들이 도와주셔서 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번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원부 강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요. 또 조별 나눔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